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해남의 작은 우체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금기 밴 바람에 점퍼 자락이 흔들렸고 그의 손안에서는 구겨진 택배 영수증 한 장이 자꾸만 펴졌다 접혔습니다. 구두 대신 먼지 묻은 운동화, 손목엔 아무 장식도 없는데도 어딘가 오래 비싼 것들만 만져온 사람 같은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영수증 모서리가 닳아 글씨조차 희미해진 발송지 칸을 손끝으로 몇 번이나 문질렀습니다. 우체국 창구 너머 직원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는 눈을 가늘게 좁혔지요. 아, 그분 기억나지요? 10년 전쯤이었나요? 직원의 말에 남자의 목을 대가 천천히 한번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매주 서울로 정성스럽게 말린 들꽃을 붙이던 참 고운 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사람처럼 숨을 멈춘 채 우체국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수백 명 앞에서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영수증 한 장과 너무 늦게 도착한 어떤 흔적뿐이었지요. 10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한 사람이 매주 서울로 붙였다는 들꽃은 단 한 번도 그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던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한 여자의 목소리가 500명이 모인 취임식장 스피커에서 터져 나왔지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날 줄 알았던 날이었습니다. 한율그룹의 후계자 준혁의 인생에서 오늘만큼은 완벽해야만 했지요. 500명의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빼곡히 들어찬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생활향기와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 선 준혁의 매끈한 실크 넥타이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임 부회장님. 이제 한율의 새로운 30년을 이끌어갈 주인공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가슴 벅찬 숨을 몰아쉬며 단상 중앙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연설문 첫 장을 넘기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 서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소음을 내더니 순식간에 암전되었습니다. 한율의 눈부신 도약이 담겨야 할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장내에는 당황스러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음향실의 담당자가 당황하며 기기를 조작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부 파일이 시스템을 장악하며 자동으로 실행된 것이었죠. 스크린에는 그 어떤 영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배경만이 덩그러니 놓인 채 행사장 전체 스피커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준혁 씨를 사랑합니다. 제발 저희를 갈라놓지 말아주세요. 떨리는 목소리,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애처로운 그 음성. 준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단박에 알아챌 수 있는 목소리,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하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술렁였고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단상이 아닌 회장석으로 돌렸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목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낮고 권위적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음성. 그것은 준혁의 아버지이자 한율그룹의 회장, 제약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떠나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한율을 위한 길이고
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문장이 비수처럼 날아와 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된 아버지의 은밀한 협박. 준혁은 손에 쥐고 있던 연설문 종이가 구겨지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누군가의 나지막한 물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제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당장 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음향실 뭐 하는 거야? 제약의 노성이 터져나왔지만 시스템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음향 담당 직원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보안 코드가 걸려 있어 시스템 권한이 완전히 잠겨버렸다는 보고가 비서실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녹음 속 하은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떠나면 준혁 씨가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닐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정해주는 겁니다. 하은 씨 같은 사람이 넘볼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더 이상 구차하게 굴지 마세요. 제약의 냉혹한 대답이 울려 퍼지자 행사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회이사들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과 긴급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장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한율그룹 최대의 치부를 드러내는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준혁은 홀린 듯 단상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마이크를 타고 전해지는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파일 누가 틀었습니까? 그리고 대체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거대한 스크린 한 구석에 녹음 파일의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생성 날짜 10년 전 오늘. 준혁이 하은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준혁의 고개가 천천히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제약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비서들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준혁의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자신을 속여온 아버지의 굳은 얼굴과 그 너머로 사라진 하은의 슬픈 눈망울만이 선명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이미 실시간 기사 속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율그룹 취임식, 회장의 육성 녹음 파문. 준혁의 화려한 등장은 그렇게 가장 비참한 폭로로 막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박수 소리가 비명 같은 정적으로 변하는 건 찰나의 일이었습니다. 축복의 꽃가루가 휘날려야 할 천장에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만이 서늘하게 감돌았고 준혁의 발밑에 깔린 레드카펫은 마치 누군가의 흘린 피처럼 붉고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대기하던 경호팀은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지시를 받으며 회장 전용 통로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귀빈들 사이로 이사회 간사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긴급회의실을 개방했지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는 그들의 얼굴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행사장 밖의 세상은 이미 한율그룹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들로 가득 찼습니다. 실시간 기사 속보창에는 한율그룹 취임식 녹음 파문, 승계구도 안개속이라는 자막이 쉴 새 없이 깜빡였지요. 직원들의 단체 메신저에는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무서운 속도로 공유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회장님 목소리라고? 그럼 부회장님 연애를 회장님이 강제로 막은 거야? 라는 수군거림이 회사를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한율의 이미지가 단 몇 분의 녹음 파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 대형 전광판에는 한율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지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하락 화살표가 가파르게 곤두박질치며 숫자들이 빨갛게 질려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혼란보다 더 기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날로부터 몇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의 우체국 앞,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치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택배 영수증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한율그룹의 후계자로 이 나라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얼굴로 시골 우체국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의 등 뒤로 보이는 건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텅 빈 갯벌길과 가을이 내려앉은 갈대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남자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인지 그 답을 찾으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취임식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약은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별도 이동 통로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막아선 건 평소 충성스럽던 사회이사들이었지요. 2명의 이사가 제약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사회에 참석해서 해명부터 하셔야죠. 제약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이들이 자신을 압박해오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력의 추가 이동하는 소리가 복도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지요. 그 시각 준혁은 취임 선서를 중단한 채 단상 뒤편의 작은 대기실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장내의 소음이 차단되었지만 그 정막이 오히려 준혁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대기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한율그룹의 새로운 주인을 상징하는 취임 반지였습니다. 준혁은 그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끝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랑을 짓밟고 얻어낸 왕관이 이제는 너무나도 무겁고 추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사태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군가의 화려한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은 준혁이 그토록 믿어왔던 아버지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윤재학 회장은 자신의 아들 준혁의 결혼을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한율그룹의 거대한 승계 계획표 안에 들어갈 하나의 정교한 부품으로 여기고 있었지요. 당시 제약은 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타 그룹과의 정략 결혼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타 그룹 회장 딸의 신상 자료가 놓여 있었고 그것이 준혁의 미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 서류를 처음 마주한 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늘 순종적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아버지, 저는 이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제약은 그 순간에도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침묵이 더 무섭게 서재를 가득 채웠지요. 그는 안경을 천천히 벗으며 아들이 말한 그 이름, 이하은이라는 세 글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제약에게 사랑이란 승계라는 대업을 방해하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준혁이 방을 나가자마자 제약은 비서실을 호출했고 단 며칠 만에 하은의 모든 인생이 종이 몇 장에 담겨 그의 책상 위에 도착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하은이 일하는 작은 동네 서점의 위치부터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 거주 사실,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고달픈 가정사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제약은 서류 끝자락에 적힌 하은의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준혁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은 준혁이 해외 법인 점검을 위해 열흘간 출장을 떠나는 일정을 확인한 뒤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은 제약의 지시에 따라 한남동의 한 호텔 라운지에 하은의 명의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 채 준혁의 지인이 보낸 초대라는 말에 속아 그 자리에 나타났지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호텔 이름은 비서실의 기밀 장부 안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정확히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준혁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취임식장에서 터져나온 녹음 파일의 몇 문장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저녁 이후 하은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번호를 바꾼 것도, 직장을 그만둔 것도, 집을 뺀 것도 모두 그 호텔 만남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약은 하은이 사라진 뒤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예약과 결제는 비서실 명의로 깔끔하게 처리되었고 관련 서류는 회장의 개인 금고에 봉인되었지요. 제약은 아들이 영원히 진실을 모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녹음기를 챙겨갔다는 사실까지도요. 그 녹음기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10년 뒤 취임식장의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게 되었는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취임식장에서 터져나온 그 참혹한 녹음 파일은 바로 10년 전의 은밀한 거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사랑을 지워버렸던 그날, 제약이 어떤 말로 하은을 압박했는지, 하은이 어떤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는지는 아직 준혁도 그리고 여러분도 알지 못합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봉인되었던 그날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채 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만으로도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남자, 준혁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도심의 소음이 깨어나기 전에 정막을 뚫고 그는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홀로 들어섰지요.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그 짧은 시간만이 준혁이 유일하게 숨을 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임원들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직접 읽고 수정했습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를 발견해도 큰 소리로 질책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며 스스로 완벽해지려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준혁도 아버지인 제약의 호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그는 늘 말을 아꼈지요. 제약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준혁은 그저 필요한 서류만을 챙겨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약에게 준혁은 아들이기 이전에 한율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어받을 정교한 후계자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약의 삶은 식사 자리에서조차 쉼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드는 순간에도 식탁 옆에 그룹 구조조정표를 펼쳐놓고 지시를 내렸지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서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으며 일정표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가차없이 바로잡았습니다. 투자자들 앞에서는 온화한 미소를 짓는 노련한 경영자였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결론을 강제하는 냉혹한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약의 그늘 아래서 준혁은 자신의 감정을 거세한 채 기계처럼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런 준혁의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아주 우연히 들른 작은 동네 서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은이 살고 있었지요. 하은은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진열대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낡은 책 표지를 정성껏 세워놓고 새 책이 들어오면 손수 추천 카드를 써서 꽂아두는 그녀의 손길에는 글과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하은은 베스트셀러를 찾는 손님보다 오래된 시집을 한참 동안 서서 읽는 노인을 더 정성껏 챙겼습니다. 퇴근길에는 팔리지 않는 책들을 정성스럽게 골라 동네 경로당에 기증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하은의 하루가 책 냄새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점 문을 닫은 저녁 8시부터 하은은 근처 카페에 야간 아르바이트로 향했습니다. 홀어머니의 병원비가 매달 서점 월급의 2배를 넘겼기 때문이지요. 새벽 1시에 퇴근해 차가운 원룸에 돌아오면 하은은 씻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병원 청구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맞출수록 한숨이 깊어졌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환한 얼굴로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하은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책 앞에서만큼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것. 하은에게 책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위로였고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감추는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은이 준혁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건 그가 서점에 몇 번째 들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준혁의 손목에 감긴 빈티지 손목시계를 처음 본 날 하은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지요. 준혁이 어떤 세계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순간 지금 이 소박한 시간이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의도적으로 준혁의 배경을 외면했습니다. 그 외면 속에는 가난한 자신이 그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각이 이미 심어져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친밀함이 쌓여가던 무렵 어느 날 준혁은 평소처럼 서점에 들어섰습니다. 늘 그렇듯 무난한 에세이를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으려던 준혁에게 하은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어떤 마음일 때 책을 읽으세요? 기분에 맞는 책을 골라드릴 수도 있어요. 하은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준혁은 처음으로 예정이 없던 책을 골랐습니다. 하은이 건네준 오래된 산문집을 받아든 준혁의 가슴속에 묘한 떨림이 일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소박하게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한강변을 따라 걷는 산책길을 택했고 이름난 맛집보다는 골목 안쪽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배경을 숨긴 채 그저 준혁이라는 이름으로만 자신을 소개했지요.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약의 비서는 회장의 지시를 받자마자 하은의 과거 자료를 낱낱이 파헤쳐 분류하기 시작했지요. 하은의 가난한 집안 형편과 홀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까지 제약의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제약은 아들의 일정이 어긋나기 시작한 원인이 고작 서점 여자라는 사실에 깊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는 준혁과 그 사랑을 하찮은 방해물로 여기는 제약, 그리고 자신의 세계와 준혁의 세계 사이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하은. 세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약은 준혁을 불러 미리 준비해둔 정략결혼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내민 서류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약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침묵 속에서 제약은 이미 하은을 어떻게 지워버릴지 모든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나선 준혁은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 비서를 불렀지요. 그리고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주 임원 만찬에 내 동반자를 초대하겠습니다. 자리를 준비해 주세요.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율그룹의 후계자가 공식 석상에 연인을 데려오겠다는 것은 그 관계를 회사 전체에 선언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아시면.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정해주신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준혁은 그 주말 하은을 한강변의 벤치로 불러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지만 그 밝음 뒤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준혁은 하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은 씨, 사실 저는 한율그룹 윤재학 회장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하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지요. 하은은 한참 동안 준혁의 손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준혁 씨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요? 하은 씨가 없으면 제가 짐이 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하은은 대답 대신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한강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지요.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준혁은 자신의 손목에서 늘 차고 다니던 빈티지 손목 시계를 풀어 하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준혁이 태어나던 날 직접 맡겨둔 시계였지요. 케이스 뒷면에는 너의 시간은 너의 것이다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맡아줘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혁은 처음으로 하은의 이름을 반말로 불렀습니다. 잘 다녀올게, 하은아. 준혁이 처음으로 반말로 부른 자신의 이름에 하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하은에게 그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은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라는 짧은 대답 뒤에 밀려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억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예정된 해외 법인 점검을 위해 열흘간의 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준혁은 비서에게 마지막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원 만찬 동반자 건 내가 돌아오면 바로 진행합니다. 아버지께도 사전에 통보해 주세요.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비서는 회장 비서실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제약은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냉혹한 결단을 내렸지요. 준혁이 비행기에 오른 바로 그날 제약은 비서실에 단 한 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준혁이가 돌아오기 전에 끝내라. 준혁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불러올 대가가 자신이 아닌 하은에게 향하리라는 것을 구름 위에서 미래를 설계하던 준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비행기 안에서 하은과 함께할 내일을 꿈꾸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그 내일을 영영 지워버리기 위한 작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출국한 바로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돌아온 하은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재학 회장의 차가운 경고가 귓가를 맴돌 때마다 하은은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지요. 준혁이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사실을 하은은 제약의 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임원 만찬에 자신을 데려가겠다고 선언했다는 것도 정략 결혼을 거부했다는 것도
준혁이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싸움의 무게가 제약의 냉혹한 목소리를 통해 비로소 하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손때 묻은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대리점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번호를 해지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도 하은의 손끝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준혁과 주고받았던 수백 통의 문자들,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백업하지 않은 채 그녀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액정 화면 속에서 반짝이던 행복한 기억들이 검은 화면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곧장 서점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사정이 생겨서 오늘까지만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황한 사장님의 물음이 쏟아졌지만 하은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을 사랑했던 그녀에게 그 직업은 단순한 생계 이상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 잉크 냄새조차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월세 계약도 중도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위약금이 아깝지 않으냐며 혀를 찼지만 하은은 아무 말 없이 남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준혁이 선물해준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함께 고른 무드 등 생일날 선물 받은 가방, 퇴근길에 툭 던져주던 작은 소품들까지 하은은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뒤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봉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준혁이 건네준 빈티지 손목시계만은 상자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손목에 찬 채 하은은 책상 앞에 앉아 준혁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미안해요. 사실은 첫 문장을 적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하은은 결국 그 편지를 끝맺지 못한 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비겁한 도망자가 되기로 한 이상 구구절절한 변명은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준혁에게 닿는 실마리가 될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하은은 수첩 갈피에 끼워두었던 전라남도 해남의 먼 친척 집 주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상 끝자락 같은 그곳이라면 자신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해남행 시외버스 표를 끊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의 차가운 의자에서 일어나 버스에 올라탄 하은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안녕. 나의 준혁 씨, 이제 나는 당신 세상에서 없는 사람이에요. 하은은 해남에 도착하자마자 친척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본명인 하은이 아니라 친척의 성을 따서 불러달라고 말이지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타인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윤재학 회장의 비서실은 하은이 서울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모든 기록을 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라는 기나긴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린 준혁의 가슴은 설렘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짐을 찾기도 전에 그는 가장 먼저 휴대폰을 꺼내 하은의 번호를 눌렀지요. 하지만 귓가를 때린 건 하은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기계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반복되는 안내음. 준혁은 수화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공항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은 씨 안에 있어요? 빈 원룸. 인기척 없는 복도. 관리인의 무심한 대답. 그 집 아가씨 며칠 전에 짐 다 빼고 나갔어요.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철제 셔터.
사장의 고개 저음. 사정이 생겨서 그만둔다고만 하더라고요. 사설 조사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돌아온 보고는 절망적이었지요. 기록이 너무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지운 수준입니다. 준혁은 결국 아버지의 서재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아들을 제약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지요. 아버지, 하은 씨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아버지가 개입하신 거 아닙니까? 제약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구나. 내가 나약해서 떠난 사람을 두고 나를 탓하지 마. 제약의 완벽한 거짓말 앞에 준혁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힐 지독한 갈증이 시작된 것도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취임식장에서 터져나온 그 참혹한 목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준혁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준혁의 마음속은 10년 전 그 차가운 겨울 바다보다 더 시리고 어두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에서 나지막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지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용식. 10년 전 제약의 수석 비서로 일하며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여 소식조차 알 수 없던 그가 준혁에게 장문의 글과 함께 여러 개의 첨부 파일을 보내온 것이었지요. 메일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혁의 심장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회장님, 아니 준혁 씨. 오랫동안 가슴에 바위덩어리를 얹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취임식 뉴스를 보고 이제야 이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최용식은 이어서 자신이 왜 10년 동안 침묵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퇴직 후 지방에서 조용히 살아왔지만 지난해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지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 매일 밤 그날 호텔 라운지에서의 장면이 꿈에 나타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 여자의 인생을 지우는데 가담했다는 죄책감이 견딜 수 없어졌다고요. 취임식 뉴스 속 준혁의 멍한 얼굴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호텔 라운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서류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준혁이 해외 출장을 떠났던 그 일주일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한남동의 한 호텔 라운지 예약 내역과 결제 승인 기록. 승인자 칸에는 한율그룹 회장 비서실의 공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하은이 사라졌던 바로 그 전날이었지요. 최용식은 당시의 상황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제약의 지시로 하은의 신상을 조사하고 그녀를 호텔 라운지로 불러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과정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준혁이 알지 못했던 그날 호텔 라운지에서의 전모가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폐기된 줄로만 알았던 비서실 전용 보안 백업 서버의 위치와 접속 권한까지 함께 보내왔습니다. 준혁은 즉시 법무팀 출신의 믿을 만한 친구에게 연락해 서버에 접근했지요.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의 푸른 빛만이 준혁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열린 서버 안에는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이 영상과 음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폐쇄회로 화면 캡처 이미지 속에서 하은은 준혁이 알던 모습보다
훨씬 더 야위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약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내미는 돈 봉투를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약이 내민 준혁의 승계 로드맵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이어지는 음성 파일. 취임식장에서 들었던 몇 문장이 아니라 그날의 대화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약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은 씨, 준혁이가 가는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험난하고 높습니다. 그 아이는 한율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지요. 제약의 목소리는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담긴 칼날이 더 깊었지요. 제약은 수천 명의 직원 생계와 수조 원의 투자 일정, 그리고 복잡한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하나씩 짚어가며 하은을 압박했습니다. 준혁이가 당신 곁에 남는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인 저를 잃게 될 것이고 한율이라는 거대한 성도 잃게 될 겁니다. 하은 씨는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하지만 준혁 씨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요? 준혁 씨는 저한테 함께 하자고 했어요. 임원 만찬에 저를 데려가겠다고까지 했어요. 하은의 떨리는 반박에 제약은 한 장의 종이를 더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준혁이 비서에게 지시한 임원 만찬 동반자 초청 메모의 사본이었지요. 제약은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준혁이는 당신을 데리고 내 앞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당신을 택한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은 씨,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준혁이가 아니라 준혁이의 인생 전체입니다. 제약은 승계 계획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후계 승계 실패 시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라는 제목 아래 준혁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과정이 냉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하은의 대답은 한참 뒤에야 나왔습니다. 가늘게 떨렸지만 결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없어야 준혁 씨가 살 수 있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준혁 씨를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하은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원망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하은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준혁이 자신을 위해 아버지와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그 싸움의 대가가 준혁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최용식은 추가로 회장이 직접 서명한 문건 하나를 더 공개했습니다. 이하은 관련 기록, 영구 폐기 및 당사자 접근 금지 지시서. 그 문서 아래에는 준혁의 행복을 위해 하은을 영원히 지워버리라는 잔인한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후계자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거를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려온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이 하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지요. 아버지, 당신이 지킨 것은 한율이 아니라 당신의 욕심뿐이었습니다. 준혁은 나직하게 읊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하은을 찾는 일은 단순히 그리움을 달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작한 뒤틀린 진실을 바로잡고 짓밟힌 하은의 명예와 자신의 삶을 되찾는 전쟁의 시작이었지요. 진실을 마주한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공포였습니다. 준혁은 최용식 실장이 보내온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은 채 떨리는 걸음으로 회장실 문을 밀쳤지요.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열리자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제약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로 증거 자료들을 쏟아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결제 영수증, 하은에게 건넸던 승계 계획서, 그리고 제약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녹취록 USB까지. 제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책상 위의 것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이나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제약은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런 것들을 들이미는 거냐?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아비의 면전에 대고 시위를 하는 게야. 제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준혁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더니 서서히 뜨거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이건 서류가 아니라 하은 씨의 인생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울 때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비웃고 계셨던 건가요? 제약은 탁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다 널 위해서였다. 내가 한율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그따위 하찮은 감정은 짐일 뿐이야. 그 아이가 스스로 떠나겠다고 한 것도 결국 내 미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걸 모르느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약의 말이 준혁의 가슴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제약의 논리가 틀렸다고 확신했던 준혁의 마음속에 한 줄기 균열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하은은 스스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약이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지만 방아쇠를 당긴 것은 하은 자신이었지요. 준혁이 아버지와 싸우겠다고 선언한 그 선택이 결국 하은을 더 깊은 구석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만약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임원 만찬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하은 씨를 찾아가지도 않았을 텐데. 준혁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은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선택이 오히려 하은을 파괴했다는 가능성. 그것은 아버지의 배신보다 더 잔인한 깨달음이었지요. 준혁은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제약은 그런 아들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취임식 파문이나 수습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적 대화가 악의적으로 유출된 거라고 사과하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어.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약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고 그 논리는 하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무너뜨리러 왔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 준혁의 머릿속에 하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하은이 제약에게 했던 그 부탁. 약속해 주세요. 준혁 씨를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요. 10년 동안 준혁은 매일 밤 하은을 그리워하며 술에 절었고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기계처럼 살아왔습니다. 제약이 지킨 것은 한율의 성벽이었지 아들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었고 그것을 헛되게 만든 것은 제약의 거짓 약속이었지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흔들리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찾았지요.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부회장 취임 수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약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짓밟아야 한다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율을 떠납니다. 준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지요. 그날 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준혁의 후계 승계를 잠정 보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준혁은 하루아침에 한율의 후계자가 아닌 전 국민의 조롱을 받는 가족 스캔들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그의 리더십을 의심했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지요. 10년 동안 새벽별을 보며 출근하고 밤을 지새우며 지켜온 그의 경력은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회사 출입카드는 정지되었고 그를 따르던 임원들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수중에 남은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개인 통장 몇 개와 낡은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모든 것을 내던졌음에도 하은을 찾을 단서가 다시 끊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용식 실장은 회장의 보복이 두려워 이미 해외로 출국해버렸고 하은이 10년 전 지방병원을 전전했다는 막연한 소문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오래 보관해온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은이 떠나기 전 그에게 주었던 낡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준혁은 그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율이라는 거대한 왕관을 벗어 던진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부, 가족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은과의 시간까지.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바닥에서 준혁은 오래도록 하은의 목소리를 곱씹었습니다. 준혁 씨를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하은은 준혁을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준혁이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하은의 희생을 2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작고도 떨리는 고동이었습니다. 한율그룹 본사 32층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장내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준혁의 거취와 윤재학 회장의 해임한 상정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 이사회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청문회가 시작되기 직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준혁을 복도로 불러내 나직한 목소리로 제안을 했지요. 부회장,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이 건을 조용히 마무리한다면 회장님의 사임과 동시에 당신의 후계 승계를 즉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 방어도 되고 당신의 경력도 복원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결과지요. 그것은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증거를 묻으면 한율은 안정을 되찾고 준혁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었지요. 잠시 동안 준혁의 머릿속에는 10년간 새벽별을 보며 쌓아온 경력과 자신이 꿈꿨던 한율의 미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떠오른 것은 하은의 얼굴이었습니다. CCTV 캡처 속에서 제약의 서류를 넘기며 소리 없이 울던 그 창백한 얼굴. 의장님, 증거를 묻으면 한율은 살아남겠지요. 하지만 제가 죽습니다. 이미 한 번 진실을 묻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지웠습니다. 2번째는 없습니다. 준혁은 거래를 거부하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 측 비서진들은 준혁의 손에 억지로 서류 한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오해는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은 후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굴욕적인 사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종이를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한율그룹의 전담 변호인단 대신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로펌의 변호사들과 함께 당당히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 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율의 상징이자 부회장 취임을 기념해 제작된 황금 반지였죠.
그는 그 상자를 의장석 앞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자리를 얻기 위해 누군가의 인생이 지워져야 했다면 저는 이 왕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왕관이라면 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혁은 곧바로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0년 전 하은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협박했던 호텔 라운지의 녹음 원본과 CCTV 캡처본, 그리고 비서실 명의로 집행된 활동비 결제 내역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제약은 탁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일 뿐이야. 하지만 준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공적인 자원을 동원해 한 개인의 삶을 유린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사유화이며 명백한 범죄입니다. 마침내 해임안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과반 찬성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유를 지배해온 거인 윤제학이 자신의 아들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제학은 허망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준혁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학이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분노도 위험도 아닌 텅 빈 눈으로. 그리고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한율보다 그 아이를 택하는 거구나. 사과도 아니었고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마침내 목격한 노인의 쓸쓸한 독백이었지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회의실을 뒤로하고 홀로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준혁이 향한 곳은 화려한 집무실이 아니라 지하 구석에 자리한 비서실 보관 창고였습니다. 먼지 쌓인 옛 서류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손톱 밑이 검게 변하고 셔츠가 땀에 젖을 때쯤 준혁의 손에 낡은 종이 한 장이 걸려들었습니다. 10년 전 하은이 서울을 떠나기 직전 어디론가 보냈던 작은 택배 영수증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감시용으로 보관해 두었던 그 영수증 구석에는 전라남도 해남의 어느 작은 시골 우체국 명칭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율그룹의 심장부였던 32층 회장실은 주인을 잃은 채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권력을 휘두르던 윤제학은 해임 통보를 받은 지 단 사흘 만에 본사 출입 제한 조치를 받았지요. 한율그룹은 비상경 영체제로 전환되었고 이사회는 총수 일가의 독단을 막기 위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던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비로소 상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준혁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번듯한 집무실에 놓여있던 서류들과 화려한 명패를 박스에 담아 정리하며 그는 오히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혁은 검은색 세단 대신 오래된 중고 승용차의 운전대를 직접 잡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전라남도 해남의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영수증 한 장이 그의 유일한 지도였지요. 마침내 도착한 마을 우체국은 세월의 때가 묻어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영수증을 내밀며 우체국 직원에게 하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 그분 기억나지요? 10년 전쯤이었나요? 한동안 매주 서울로 정성스럽게 말린 들꽃을 붙이던 참 고운 분이었어요. 준혁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매주 서울로 말린 들꽃을, 그것이 누구에게 보내진 것인지 준혁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혹시 자신에게 보냈던 것이라면 그 꽃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비서실이 차단한 것일까? 아니면 주소를 몰라 반송된 것일까? 집주인 아주머니는 준혁의 옷차림을 살피더니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하은 씨 말이군요. 참 가여운 사람이었어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까지 내려와서 밤낮으로 고생이 많았죠. 몇 해 전에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는 짐을 싸서 떠났어요. 그래도 떠나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글 읽기도 가르쳐 주면서 참 조용히도 살았답니다. 준혁은 하은이 살았던 좁은 방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석진 창틀에는 그녀가 두고 간 것 같은 낡은 문고본 한 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남아 있었지요.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준혁은 하은이 지난 10년 동안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굴레 속에서도 자신만의 향기를 잃지 않고 묵묵히 삶을 가꾸어 왔던 것입니다. 마을 보건소의 기록을 뒤져 하은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거처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바닷가 너머 작은 마을 도서관 근처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무렵 해안가 작은 마을의 공민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낡은 그림책을 들고 아이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10년 전보다 짧아져 있었고 손등에는 갯바위에 긁힌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녀의 얼굴에는 준혁이 알던 그 온기가 여전히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은 왜 너덜너덜해요? 한 아이가 달아빠진 책등을 가리키자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읽힌 책이라는 뜻이야.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거거든. 다 읽고 나면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면 되니까. 수업이 끝난 뒤 하은은 혼자 공민관 뒷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10년 동안 한 번도 뺀 적 없는 빈티지 손목시계였습니다. 준혁이 건네주었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가을빛이 내려앉은 갈대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고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하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 잘 지내고 있나요? 하은은 그것이 물음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기대한 적은 오래전에 그만뒀지요. 그녀는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차고 공민관 안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마을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하은아, 텔레비전 좀 봐. 서울에서 큰일 났어. 한율그룹인가 뭔가 하는데 회장이 쫓겨났대. 하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구멍가게 안작은 텔레비전 화면에는 한율그룹 본사 앞에 몰려든 기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요.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 윤재학 회장 해임. 후계자 서준혁, 승계 포기 선언. 하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요. 화면 속에서 한율 빌딩을 나서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잡혔습니다. 양복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박스 하나를 들고 걸어 나오는 그 뒷모습.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은은 그 어깨의 선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은은 한참 동안 꺼진 텔레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볼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그 무거운 왕관을 벗어 던졌다는 것, 자신의 발로 걸어 나왔다는 것, 그 사실이 10년 동안 하은의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 하나를 빼내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 그걸 왜 버려요? 하은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게 준혁 씨답네요. 준혁은 하은이 자주 산책했다는 갯벌길 입구에 섰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갈대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지요. 그는 낡은 영수증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천천히 갯벌길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아직 하은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 찾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준혁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대신 그려준 화려한 지도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어딘가에서 같은 시계를 만지며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준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우회로를 돌아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그의 등 뒤로 갯벌의 고요함과 갈매기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진실은 아프게 새겨졌지만 준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자신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율의 영광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고귀한 한 인간으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갯벌길 끝에는 달아빠진 책도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화려한 왕관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갯벌길을 걸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갯벌길 끝 어딘가에서 달아빠진 책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한 여자의 이야기이기도 했지요.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평생을 권력자들의 모함과 유배 속에서 보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속의 도적을 무찌르는 것은 쉬우나 마음속의 도적을 무찌르는 것은 어렵다. 준혁이 진짜로 무너뜨려야 했던 것은 아버지가 세운 거대한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에 뿌리내린 원망,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자기 길이라 믿어온 착각, 그것을 깨부수는 일이 훨씬 더 큰 용기였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누군가가 그려놓은 지도 위에서 그것이 내 길인 줄 알고 걸어온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은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첫걸음이 조금 떨릴 뿐이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뒤늦게야 깨달은 진심, 차마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